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13번째 테마, 13번째 테마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대외관계는요, 고려가 이런저런 전쟁을 겪는 주변의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해내는 이런 스토리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와 관련한 또 재미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3번째 테마를 보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름하여 잊혀진 명사수라는 내용입니다. 명사수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잘 맞추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활을 잘 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좀 많이 잊혀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시기가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때 대외 침입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11세기에 거란의 침입을 받게 돼요. 이게 고려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이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극복해서 좀 안정됐나 싶었는데 이제 또 누가 올 거냐? 여진이 금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기는 문벌귀족 시기일 거예요. 요거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엄청난 거의 뭐 끝판왕격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몽골의 침입이에요. 수십여 년간 계속 이어졌었던 몽골의 침입과 그에 대한 항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어찌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14세기에 침입을 해요. 이들은 도적단이고요. 이들은 해적단이에요. 고려의 도적단들이 침입을 해요. 중국 쪽과 일본에서. 이 도적단들은 웬만한 국가 병력을 능가하는 규모. 이것도 거의 뭐 국가 대환란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려는 너무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거의 뭐 이런 모습이에요. 막판의 모습은. 바람 앞에 등불이죠. 끝나겠다. 고려가 어찌 버티긴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 불은 꺼질 것 같아요. 고려, 우리는 다 망할 것 같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조선을 세운 그분이요? 사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첫 번째 왕인데 고려 말의 영웅이었었어요. 엄청난 전쟁에서 활약했었던 이 이성계. 이 이성계는 전쟁에서 계속 대승을 거두면서 바람 앞에 등불인 고려를 구원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성계의 칼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실제 이성계의 칼이라고 알려진 유물입니다. 이성계는 장군이었으니까 칼을 잘 쐈겠죠. 근데요, 이 이성계는 칼보다 훨씬 더 잘 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활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멀리서 적군의 투구끈을 맞췄대. 그리고 지나가는 새 정도는 그냥 툭툭 잘 맞췄대요. 엄청난 명사수로 알려진 사람이 이성계예요. 한국사에서 활을 잘 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옛날에 주몽이 막 활을 잘 쐈다라고 전설이 있는데 근데 좀 지나고 나서는 사실 원탑이 누구냐? 이성계예요. 그래서 이성계의 동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모습이 칼을 쓰는 게 아니라 활을 쓰는 모습이에요. 이 이성계는 고려의 위기를 구해낼 겁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왕이 되겠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됐었던 조선의 일대 군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머릿속에 뭔가 싸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들 녀석 눈빛이 싸한데 괜히 왕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 아들은 누구냐면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에요. 이건 조선 초기의 내용을 약간 스포해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고려 말 때
영웅 이성계가 결국 등장할 텐데 그만큼 고려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계속 지나오고 버텨왔나 보구나. 그와 관련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고려의 처음, 태조 왕건 시기. 고려가 건국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기로 돌아가 보자. 자, 태조 왕건이요.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었던 그 사람이죠. 이 태조 왕건은 주변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거란. 이 거란이라는 민족이 우리 북쪽에 있었던 당시에 힘이 센 이민족이었었는데 얘들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언에다가 거란은 야만인들이다. 이들과 상대해선 안 된다라고 후대 왕들에게 훈요 10조에 당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거란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이 좋지 않았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건도 있었죠. 바로 만부교 사건이에요. 요거 여러분 앞서 태조 왕건 때 봤었거든요. 당시 거란이 고려와 친하게 지내려고 사신들과 함께 낙타를 끌고 왔었어요. 낙타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낙타를 갖다 바치려고 온 거야. 우리한테 선물로 주겠다 이거지. 유목민족한테 귀한 선물로 낙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태조 왕건 때 어떻게 해요? 낙타를 만부교 다리 아래다가 매달아 놓고서 먹이를 안 줘요. 굶겨 죽여요. 그리고 사신들을 유배 보냅니다. 아니, 선의로 거란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고려야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고려가 어떻게 한 거야? 싫은데 퇴 한 거야. 이쯤 되면 뭐 하는 거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태조 왕건 때의 정책이에요. 거란과는 우리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예요. 왜? 또 이유가 있어요. 고려가 초기에 표방했었던 게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근데 고구려 옛 땅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 지금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고구려 옛 영토를 차지하겠다라는 정책을 여러분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북진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고구려 옛 영토를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왕건 조금 뒤에 광종 나오기 바로 전이거든요. 여러분 앞서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이런 왕 봤잖아요. 그 바로 전에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란에게 우리가 약간 좀 뭔가 적대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침입할 수 있겠다. 대비를 해야겠다. 광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이 광군은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예요. 거란이 침입할 거가 예상이 됐나 보죠. 그렇겠지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머지않아 거란이 침입하게 됩니다. 자, 거란이 침입하게 된 배경, 대외적인 배경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당시 고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송나라라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해요. 그리고 거란이라는 이민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이렇게 세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란이 침입하기 조금 전에 그 전 왕, 침입하는 왕은 성종이라는 왕이고 그 전에 자 앞서 여러분 봤었던 광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피해 군주 기억나시죠? 이 광종 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송나라와 친하겠다. 중국의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거란과는 대립하겠다라는 정책은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 송이랑은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낼 거야. 근데 이민족 너희들과는 대립할 거야. 너희들 영토는 우리는 뺏고 말 거야. 이런 정책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거란이 아이 고려 맨날 낙타도 굶겨 죽이고 우리한테 적대적이야. 그리고 거란의 진짜 의도는 송나라를 치고 싶은 건데 고려가 송이랑 친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고려부터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거란이 갖게 돼요. 그래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을 겁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억나시죠? 그때 왕 성종이에요.
1차가 있는 거 보니까 뒤에 2차가 계속 있는 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1차 침입 때 거란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침입해 왔습니다. 당시 왕 성종. 아, 거란 얘네들 병력이 어마어마하네. 우리가 요거를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란에게 굴복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당시 서희, 이 서희라는 사람이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거란의 의도는 우리를 전면적으로 침략해서 굴복시키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거란은 고려를 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송나라를 치는 게 목적인데 고려가 송나라 편이다 보니까 얘네를 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중에 안전하게 송나라를 공격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서희가 간파해요. 그래서 당시 거란의 장수 소선영과 협상을 벌이고 대화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외교 담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교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소선영이 서희에게 얘기해요. 즉 거란이 고려에게 얘기를 해요.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야. 니들 나라는 말이야. 바다 건너 송나라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우리 거란과는 육지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야? 고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소선영이 또 서희한테 얘기해요. 너희 나라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난 국가잖아. 근데 고구려 뭐 계승 이거 뭐냐 이거지. 신라에서 났잖아 사실 솔직히. 그래 이걸 얘기해요. 서희가 얘기합니다. 소선영아 그러지 마. 우리 신라라고 하지 마. 자존심 상해. 우리가 왜 신라야? 우리나라 이름이 뭔데? 고려잖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뭐예요? 고려.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다 이거예요. 신라가 아니다 이거지. 고구려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거는 인정해라. 그리고 서희가 얘기합니다. 송과의 관계는 끊겠다.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와 교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무 쉽게 끝나죠? 서희가 대신에 한 가지 요구를 더해요. 우리 고려가 너희 거란과 교류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어. 하고 싶은데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못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여진이라는 떨거지 민족이 있어. 이때는 뭔가 힘이 약했을 때요. 얘네들이 중간에 방해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야 너희 거란 영토 중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줘. 거기 지역에 여진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진족을 제압할게. 그리고 너희 거란과 교류할게. 즉 나 너랑 지내고 싶은데 사실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중간에 뭐 아무개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방해해가지고 못한 거야. 근데 니네 옆집에 살고 있더라? 걔를 내가 관리할게. 땅만 좀 줘봐. 그러면 너희 거란이 요구하는 대로 송나라 관계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할게. 땅만 조금만 주면 돼. 조금만. 서희의 요구는 땅 조금만 줘. 다 들어줄게. 대신에 우리 고구려야 잊지 마. 이거예요. 소선영이 듣기에 나쁘지 않아. 땅 요 정도 주면 그래. 우리는 송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중국 땅이 훨씬 넓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협상으로 받아내요. 강동 육주 지역을 받아낸 거는 전쟁으로 우리가 영토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야, 이거는. 협상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지? 강동 육주 일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고려의 국경지대. 원래 고려의 국경은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요 지역을 받아내서 영토를 늘린 거예요, 고려가. 6개의 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받아낸 거예요. 압록강, 여기 압록강인데 압록강 동쪽에 영토 일부를 받아내서 고려의 영토가 늘어난 겁니다. 옛 고구려 영토 일부를 회복을 한 거예요. 여기 최전선에 흥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고려의 국경지대예요. 여기 흥화진을 비롯한 뭐 귀주라는 지역도 있고 요 지역들이 고려의 이제 가장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받아낸 거야. 자, 우리가 받았죠. 그럼 뭘 줘야 돼? 주는 게 뭐였죠?
주는 게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한다가 우리가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1차 침입은 나름 평화롭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네. 왜 자꾸 침입하지? 고려에 왕이 성종이 있었죠, 좀 아까. 성종 다음에 목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 목종이 좀 통치가 좀 별로야. 네. 뭔가 좀 백성들을 위한 통치라기보다는 뭔가 좀 흥청망청, 좀 문란한 모습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목종을 보니까 안 되겠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냐? 강조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강조는 고려의 무관이에요. 군 지휘관이에요. 권력,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던 이 강조가 보기에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강조가 고민하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수도 개경으로. 그래서 목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요. 자, 이런 사건이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인물이 현종이에요. 예. 이 현종이라는 왕 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 이 사람은 앞서 잠깐 봤었죠. 그렇지? 사실 현종이라는 왕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예. 이 현종이라는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기반이 아주 약했었어요. 사생아 출신이었거든. 정상적인 부모의 혼인관계에 의해서 낳은 아들 출신이 아니었거든. 고려 왕족이긴 했는데. 예. 그래서 현종이 어렵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거야. 예.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현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란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이렇게 왕이 바뀌면 너희들 우리를 침략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려가 결정적으로 1차 침입 이후에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가 강동 6주를 받고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뭘? 송과 관계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고려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땅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이런 사건을 구실로 삼은 거야, 거란이. 야, 너희들 정변 났네? 우리가 거기 가서 수습해야 되겠어. 본심 뭐겠어요, 거란은? 너희들 땅만 가져가고 우리랑 교류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가서 고려를 혼쭐 내야겠어 라고 해서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침략을 한 거예요. 자,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략했는데 이 사람 아직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인제 막 왕이 됐었던 어린 군주였었어. 우왕좌왕하겠죠. 그렇지? 거란이 침략하자 이제 고려의 국경지대 성들이 계속 함락됩니다. 당시 그래서 현종이 어떻게 되냐? 이 왕이 이 2차 침입 때 나주로 피난을 가요. 개경을 버리고 나주로 피난을 간 거야. 그만큼 당시 고려가 전쟁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거란이 이렇게 계속 고려를 침략하면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이해해 보시면 재밌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외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거든요. 우리 한반도 지역 깊숙이 오면 올수록 침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왜냐? 일단 산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들의 본국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험준해져요. 그리고 산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매복하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보급이 끊기면은 우리 쳐들어왔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에 거란이 우리나라 깊숙이 침략해서 개경까지 함락시키는데 뒤가 계속 불안해. 뭐냐? 당시 양규라는 장군이 국경 최전선의 흥화진 여기를 계속 지키고 거란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란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2차 침입이야. 2차 침입 때
당시 거란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 고려야, 너희들 우리 거란의 황제에게 와서 인사를 해라. 당시 현종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예, 우리 고려가 거란과 대립할 의사가 없고 너희들을 잘 대우해 줄게 라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기가 어려우니까 고려한테 물어본 거지 진짜야? 그렇게 하겠대. 믿어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약간 전략과 전술 같은 것들이 계속 난무하던 시기였었어요. 단순화시키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이 침입했는데 후방이 거란이 불안했었고 그리고 왕이 일단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더 깊이 오기에 불안해진 거란이 고려의 요구를 대략 믿고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은 우리가 피해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왕이 일단 잘 피신을 했었고 그리고 후방에서 양규가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자, 근데 다시 침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란이 침입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 있어. 당시 왕이 사신을 보내던 현종이 자신이 직접 가던 우리 친하게 지낼 테니까 더 이상 침입하지 말고 친하게 이렇게 지냅시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돼.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고구려 계승 국가인데 그럴 순 없죠.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종이 입조하지 않는 거예요. 입조한다라는 거는 가서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란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고려는. 그러자 거란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다시 침입을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럴 거면은 먹튀한 거 내놔. 강동육주 내놔. 반환을 요구하겠죠. 그죠? 다시 침입합니다. 여기서 거란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고려를 이제 완전히 섬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국경지대를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또 왕이 또 피신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활약한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이 국경지대의 또 다른 성이었던 귀주에서 이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거란의 3차 침입을 우리는 완벽하게 물리친 거야. 2차 침입 때에는 여러 계략과 전술로 우리가 거란을 격퇴했다면 3차 침입은 우리가 병력 대 병력의 싸움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던 사건. 이게 바로 3차 침입, 당시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란의 여러 침입을 겪은 이후에 고려는 방어를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 주변에다가 방어성 쭉 쌓게 될 거예요. 수도 개경 중심에. 나성이라는 방어성이에요. 그리고 국경지대 일대에도 울타리를 쭉 에워싸는 성을 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을 국경에 쌓고 고려 개경에도 성을 쌓고 사실 2차 침입 때는 그냥 들어왔거든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을 축조해서 이후에 거란 침입을 대비하겠다. 자, 그래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이제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이제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크게 패했잖아. 송나라를 칠 수도 없어요. 송나라를 치면은 뒤에 고려가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동아시아가 당분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여기 거란, 여기 송, 여기 고려.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격파했죠. 그러니까 거란이 송나라를 침입할 수가 없어요. 고려도 침입할 수 없죠. 사이좋게 지내는 안정적인 시기가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려는 안정적인 문벌 귀족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인 문벌 귀족 시대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에 새로운 이민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여진. 자, 이 여진의 정체가 뭐냐? 원래 얘들이 누구였냐? 말갈이었었어요. 말갈? 발해?
맞아요. 발해의 피지배 세력이었었던 말갈족이에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 중심이고 지배층이고 그다음에 지배를 당하는 이민족들이 말갈족이었죠. 이 말갈족이 여진으로 이제 이후에 불리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 여진이 그 전에는 자신들의 세력을 막 형성하지 못했다가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여기저기 침략해. 고려에도 침략해요. 고려는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유 귀찮게 얘네들 별것도 아닌 것도 왜 이렇게 까불지라고 했다가 이게 점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진의 세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이 말갈 여진들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자 고려가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들을 정벌해야겠다. 가서 우리 고려군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가서 혼쭐을 내줘야겠어 해가지고 여진을 정벌하러 떠나요. 그런데 고려군이 대패합니다. 여진, 얘들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혼쭐 내주려고 가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 진 거예요. 당시 왕 숙종, 이 왕이 아직 이자겸 나오기 전이에요. 이 왕이 장군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 고려군이 정예 병력이 여진에게 패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요? 죽여주시옵소서 했겠죠 아마. 그런 거 말고 나는 정말 궁금해서 그래. 응? 장군이 보기에 우리 고려군이 부족한 게 뭐였어? 신이 부족하옵니다. 아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얘기하라 이거지. 그래서 당시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건대 전쟁을 겪다 보니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려군이 불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알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들의 주력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 중심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요. 유목민족들 상대하려면은 얘들이 말부대 중심, 기병부대 중심인데 우리가 보병부대 중심으로 상대했던 거야. 속도를 못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병 중심의 부대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 여진족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이 윤관이요. 당시 왕 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기병을 양성하자. 그래서 신기군, 기병 중심의 부대예요. 그리고 보병들도 기병 지원으로 바꿀 겁니다. 신보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승려 부대들도 합류해 항마군이다라고 해요. 이 부대를 합쳐서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별무반은요. 목적이 뚜렷해요. 여진을 치자야. 저 여진들을 혼쭐 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입니다. 자, 이 별무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제 숙종이 얘기하겠죠. 별무반을 이끌고 나서 출격하라! 라고 하고 좀 이따 죽어요. 예, 출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어서 예종이라는 왕이 돼서 이제 어떡하냐? 그래, 별무반을 중심으로 가서 정벌하자 해서 여진을 치러 갑니다. 결국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서 여진을 정벌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래. 정말 이게 문제였구나. 스피드가 문제였구나. 여진의 영토, 여진이 살고 있었던 영토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성을 쌓을 겁니다. 동북구성이라 그래요. 동북구성을 쌓고 성 9개를 쌓고 이제 여진을 쫓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을 정벌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여진이 힘이 점점점 커져. 여진이 고려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성을 돌려주세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동북구성, 당신들이 쌓았던 성 때문에 우리 살 데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저희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침략할 수밖에 없어요. 고려가 고민하다가, 알았어. 대신에 너희들 문제 일으키지 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여진이 갑니다. 동북구성을 반환해요. 여진은 더욱더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여진 정벌로 인해서, 고려의 정벌로 인해서 여진이 타격을 받았는데 회복을 금방 한 거야. 그리고 이들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서 더욱더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고려가 방심하고 있었어요. 얘네들 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이러던 와중 이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오? 세력이 커진 거예요.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라는 국가거든요.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온 거예요. 여진의 금나라가 세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때 집권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앞서 봤어요. 바로 이자겸이에요. 경원이 씨 이자겸.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었던 이 시기, 금나라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가 옛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영토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민했겠죠. 그죠? 둘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겸은 어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좀 더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지 않다 이거야. 이 금나라의 4대 요구, 4대는 섬긴다라는 뜻이고 군신관계가 4대 관계랑 같은 말이에요. 임금과 신하, 우리는 금나라를 황제 국가로서 섬기고 우리보다 더 높은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하 국가가 돼서 그들의 요구를 충성스럽게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섬기겠습니다. 임금과 신하 관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 지역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진 정책, 요것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내에서는요, 이자겸이 이렇게 지금 추진했는데 반발이 없었을까요? 고려의 정체성은 고구려잖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었던 것이 폭발했었던 게 서경파 주도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던 거야. 그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었던 묘청. 이들의 주장이 바로 고구려 계승이었거든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그 다음에 금나라 섬길 수 없다. 금나라 정벌하자. 이 주장이었거든.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되면 왜 옮기냐? 서경이 정말 명당,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뻗어나가자. 아니 저들과 싸우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것을 일부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진압되게 됐었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고려 내에서는 문벌 귀족들의 공고한 지위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무신들의 불만으로 이제 문벌 귀족 시대가 끝나고 무신 시대로 바뀐 거예요. 무신 정변을 계기로 무신 시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무신 시대 때 정중부요, 경대승이요, 이의민이에요. 그리고 최충원, 최씨 정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던 최씨 정권, 최충원에서 최우로 넘어간 시점쯤에 중국 대륙의 안쪽 내륙에서 성장한 또 다른 이민족이 나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얘네가 끝판왕이에요. 몽골이에요, 몽골. 자, 몽골, 내륙 지역의 찐 유목민족이에요. 이 몽골이 힘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13세기예요. 1200년대 얘기하는 거야, 13세기니까. 자, 이 몽골이 점점 성장하던 시기에 기존에 있었던 몽골이 점점 성장하는 시기에 기존에 있었던 거란, 여진 이런 세력들은 몽골의 성장 때문에 위축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자, 몽골이 성장하면서 누구와 부딪히냐? 거란과 부딪힐 거예요. 이 거란이 쫓기고 오다가 어디까지 오냐? 고려의 국경지역까지 와요. 고려의 국경지역까지 거란족들이 쫓겨가지고 온 건데 몽골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니까 거란을 물리시죠. 근데 몽골도 거란을 쫓아서 공격하러 쭉 왔었죠. 우리가 몽골과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거란을 협공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이게 바로 강동성에서 벌어진 강동성 전투입니다. 자, 이 강동성 전투는요, 우리가 몽골과 싸운 게 아니야.
처음에 몽골과 접촉했던 거는 몽골과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친 거예요? 거란을 친 거예요. 예, 이 사건이 강동성 전투예요. 그래, 그럼 몽골과 우리는 처음에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과 너희 이런 나라도 있구나. 우리가 요즘에 좀 성장하고 있지? 접촉을 했어요. 그래, 국교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몽골이 고려에게 선을 넘는 요구들을 많이 해. 왜?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야,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래, 들어줄게. 돈 1억만 빌려줘. 내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데 너네 집에 한 2년 정도만 살고 있으면 안 될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이러면 좀 선 넘었죠. 그치? 예. 이런 건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들이잖아요. 이런 부탁하는 친구 있으면은 들어주면 안 돼요. 친구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한테. 커서 나중에 보증 서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친구 보증 잘못 쓰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있어. 막 압류딱지 붙고 막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집에 가훈처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자, 고려도 몽골의 선을 넘는 요구들을 받게 돼요. 몽골이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는 거야. 우리 몽골 덕분에 너희가 거란을 물리쳤잖아. 이만큼 내놔, 이만큼 내놔. 여러 가지를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몽골한테. 고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세요? 이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몇 차례 사신이 오는 와중에 새로운 사신이 왔어요. 누구냐? 저고여라는 사신이 왔어요. 이 저고여 약간 어리버리해. 네. 고려야, 공물을 2배로 갖다 바치도록 해라. 고려가 얘기했겠죠. 그것은 어렵다. 어쩔 수 없군. 저고여가 이제 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밝혀지지 않았어. 확실한 것은 이 저고여가 고려의 국경지역 쪽에서 피살돼요. 외국의 사신이 피살됐어요. 몽골이 옳다구나 싶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저고여를 죽였지. 너희들이 우리 몽골의 사신을 죽였지. 아니, 그건 우리가 아닌데. 너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응징하겠다. 침략의 구실로 삼은 거야. 그래, 그래서 자, 이 사건을 구실로 하여 이제 몽골이 침략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30년 넘게 전쟁이 지속이 돼요. 너무 끔찍한 전쟁이죠. 여러분 나이에서 30을 더해보세요. 그때까지 전쟁이다. 그 시작점에 있는 시기다. 그리고 이때 집권 세력은 무신이고요. 그리고 집권자는 최우가 될 겁니다. 자, 이 몽골이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침략합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전투를 벌이고 몽골을 격퇴하는 전투도 벌어져요. 박서가 귀주성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개경까지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자, 일단 물러가고 우리가 오해를 풀자. 그러면서 1차 침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또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고려를 굴복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당시 집권자 최우가 집권자 최우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충은 아니고 최우입니다. 최시정권 때예요. 이 최우가 개경이 위험하다. 안 되겠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우리나라 도읍지가 이때 강화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강화도로 천도하자 몽골이 너희들 말이야 우리랑 싸우려는 생각이 있네. 또 구실로 삼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 뭔가를 이유를 대려면 다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몽골이 당시에 이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침략하고 우리나라 내륙 지역을 막 유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시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성계는 아직 아니에요. 몽골 침입 때 등장했었던 영웅, 가장 많은 활약을 했었던 인물,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승려 출신 인물 김윤후가 있습니다. 이 김윤후가 몽골 항쟁 과정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합니다. 승려 출신으로서 승려 부대 그리고 주민들까지 이끌면서 몽골과 용맹하게 항전하는 대표적인 전투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쪽에서 벌어진 처인성 전투입니다. 이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사령관이었었던
살리타라는 인물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몽골의 침입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숨을 고르게 돼요. 자, 그럼 몽골이 이제 안 쳐들어올까요? 아니야. 얘네들은 포기를 모르는 싸움꾼들이에요. 또 쳐들어옵니다. 끝이 없어요. 예, 3차, 4차, 5차, 6차 계속 옵니다. 이게 30년, 40년 걸린 거예요. 자, 또 쳐들어왔을 때 우리 측 피해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경주까지 들어가요, 얘들이. 경주 따라가면 경상도 저기 남쪽까지 세력이 커진 거예요, 몽골이. 당시 경주에 황룡사 9층 목탑. 이 문화유산,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목탑. 이 목탑이 이때 불에 확 타버려요. 당시에 이 지역의 주민들과 승려들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시기 때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후가 당시 집권자들이 부처님의 힘을 빌자. 부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 고려는 부처님을 믿는 불교국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불교의 경전들을 모아서 이 불교의 경전을 목판에다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될 거야. 이 목판에다가 하나하나 새기는 거예요. 그 목판이 무려 8만 개가 넘는 거죠. 예.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감동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호국신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국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종교가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국이 유린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윤후가 여러 지역에서 항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몽골과 협상을 다시 전개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돼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지. 그치? 30년이 넘게 항전하다 보면은 정치 기반이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골과의 항쟁, 그 여력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만하자. 당시 집권자들 무신들은 반발했어요. 우린 계속 해야 된다. 이 무신들은 전쟁을 끝내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시점이거든. 안 된다. 그만하자.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에는 무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몽골과 협상에 나설 겁니다. 물러가 주세요, 제발. 요구를 들어드리겠다. 이런 협상을 했었던 고려 정부. 반면에 당시 집권 세력들, 무신들, 이들은 이제 힘이 좀 많이 약화됐었거든요. 이들은 반발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정부는요, 몽골과 협상을 타결하게 되고 결국에는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몽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몽골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나라, 몽골이 세운 국가인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로 넘어갈 거야. 근데 무신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반이 다 없어져. 안 돼. 마지막까지 몽골에게 항쟁하겠어. 라는 최후의 발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에요. 삼별초의 항쟁은 무신 잔여 세력, 조금 좀 이렇게 삐딱하게 표현하면은 무신의 잔당들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예. 삼별초는 최후 때 만든 무신의 그 군사 기반이거든. 앞서 여러분 봤었죠. 삼별초를 누가 만들었다? 최우가 만들었었다. 최우가 만든 군사 기반이었었다가 무신의 군사 기반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과정의 기반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들은요. 개경환도 고려 정부는요.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무신의 잔당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항쟁을 이어가겠다. 왜? 권력을 놓을 수 없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우리가. 고려 정부 저기 개경으로 돌아간 거 가짜다. 그리고 몽골과 항쟁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계속 항쟁을 이어가겠다. 자, 무신들의 기반이 강화도죠. 강화도를 중심으로 공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초기에 지휘자였었냐?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지휘자였었고요. 이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하면서
고려 정부에 맞서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별초,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올 거냐? 몽골이 오겠죠. 몽골 항쟁을 이어간다니까. 또 누가 오냐? 고려도 오는 거예요. 고려 아닙니까, 삼별초? 고려 정부가 오는 거예요.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정부가 진짜 정부고, 이들은 이제 뭐야? 천당이 됐죠. 그러니까 반란군이 된 거예요.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온 겁니다. 이들은요, 어디에 자리를 잡냐? 저기 전라도 쪽에 진도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진도에 성을 쌓고 도읍을 건설하면서 이제 이들이 몽골과의 항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힘이 좀 붙여. 우리의 편이 필요하다. 일본에 국서를 보냅니다. 자,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이제 몽골과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화도에서 봉기했다가 이제 진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일본에게 서신을 보낸 거야. 뭐라고 하냐? 지금 강화도, 그리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정부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연대를 꾀할 겁니다. 당시 원나라, 몽골은 일본을 정벌할 추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몽골, 원나라를 물리시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전투에서요, 결국에는 배중선은 죽고 새로운 지배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김통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진도가 함락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지역,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갔죠? 몽골과 고려 연합군에 맞서서 싸웠으나 결국에는 삼별초의 항쟁은 제주도에서 진압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고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몽골의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고려라는 국가가 남한은 있는데 근데 몽골의 간섭을 받는, 폐허가 됐지만 영업은 합니다. 막 이런 시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걸 원간섭기다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원간섭기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도적단들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원나라, 몽골이 세웠었던 정복 왕조거든요. 몽골이 중국도 정벌한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 송나라 있었는데 이 송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 중국을 정복해서 이제 세력을 확대한 국가가 원나라거든요. 이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주인은 한족이라고 불리는 이런 민족인데 이 한족들이 불만이 점점 커지겠죠. 이 불만이 커진 과정에서 원나라 세력이 점점점 약화돼요. 힘이 좀 약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반란이 벌어져요. 그 반란, 농민 도적단이 바로 홍건적이에요. 민족의 홍건족이 아니고 홍건적이에요. 도적이에요, 도적. 농민 봉기 세력이자 도적단이에요. 중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들은 이제 거침이 없어요. 원나라를 막 공격할 겁니다. 원나라 내에서는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건적이 와가지고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의 질서. 근데 이들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네. 도적대가 한반도까지 쳐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상상 초월이에요. 당시 왕이 다음 시간에 볼 공민왕이라는 왕입니다. 예, 이때 홍건적의 침입이 너무 심해서 결국 공민왕이 개경을 떠나 저기 안동까지 피난 가요. 개경을 떠나 안동까지 쭉 피난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겨운 이 피난길이 점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홍건적 침입 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나옵니다. 이성계. 이성계와 최영, 대표적인 고려 말의 무인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연승할 거예요. 군 지휘관으로서 굉장한 활약을 했었던 것이 홍건적을 격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 일본 쪽도 심상치가 않아요. 해적단들이 등장해요. 해적단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중국이라는 큰 원나라 중심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저 지역을 약탈하자. 우리도 먹고 살겠다. 해적단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일대에서 활약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완전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혼란의 시대거든요. 왜구들이 한반도를 침입하는데 이 한반도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가 웬만한 정규 군대, 웬만한 그 나라의 정규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약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군부 세력들, 이 군 지휘관들이 활약하는데 근데 이때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요. 진포대첩이라는 전투에서 왜구를 격파했었던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뭘 활용하냐? 화포를 활용해요. 화약 무기가 원나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새로운 문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 최무선이 들여왔었던 새로운 무기 중에 하나. 요것을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왜구를 격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 이 인물들이 왜구를 격퇴하는데 연전연승하면서 고려의 영웅 투탑으로 떠오르는 시점이 고려 말입니다. 예, 고려가 꺼지는 불꽃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힘이 제일 세요? 최영과 이성계. 이 둘이 큰 권력을 안고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도 받고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시점이다.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요. 이성계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대외 침입과 관련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네 덩어리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었어요. 거란의 침입, 여진과의 정벌 내용,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과 마지막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과 관련한 내용까지 이론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와 관련한 문제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곳은요,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향사래요. 누구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고려 현종, 나주로 피난했다라는 것을 앞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현종 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떠나게 됐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가국가는 바로 거란, 고려 초기 현종이 나왔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초조대장경이라는 불교 대장경을 만들어서 이때도 뒤에 나오는 팔만대장경처럼 우리가 국난을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뒤에 문화편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박위를 보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위, 근거지 토벌이다. 요거는 고려 말 때 왜구의 침입,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박위라는 사람이 활약하기도 할 겁니다. 최무선, 이성계, 최영 이런 인물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있으니 바로 1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 말 때 왜구 침입 격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총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효종이라는 왕 때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청해 요청에 의해서 있었어요. 이거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3번에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하고요.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봤었죠. 3번 정답이다. 거란 침입 이후의 대비다라고 볼 수 있네. 4번에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사군을 설치했다. 이건 조선 초기 세종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진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선 초기에 세종 때입니다. 5번에 국방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신설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본 왜구 침입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대처로서 조선 시대 때 조선 중기 중종 때 비변사라는 기구를 만들게 됐는데 이거 조선 때 나온다 마찬가지로. 자,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막 세우고 있습니다. 비석 세우는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은요. 윤관이
가를 정벌하고 뭘 설치했습니다. 동북구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운대요. 물론 반환하긴 했는데 비석을 세웠구나. 어느 민족을 정벌했나요?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그래,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게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진에 대한 정책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했다. 화포. 바로 최무선. 언제냐? 고려 말. 왜구 침입을 격퇴하는 전투인 진포대첩에서 활약했다라고 봤었습니다. 2번,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것도 앞서 문제 보기에서 잠깐 봤는데요. 왜구 스시마 지역을 토벌하게 됩니다. 3번에 연개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요거 앞서 봤었는데 어느 나라였죠? 수에요, 당이에요? 당. 앞서 고구려가 수나라 침입과 당나라 침입을 격퇴하게 되는데 수나라 침입 때에는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당나라 침입 때에는 연개소문 뭐 천리장성 얘기 있고 안시성 전투, 양만춘 이런 얘기 있었죠. 4번에 대장도감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요거는 몽골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최우 때 만든, 강화도에서 만든 겁니다. 5번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그래,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기병 중심으로 보병도 확충하고 승려부대도 두자라는 게 별무반이었었어요. 여진 정벌 특수부대였었죠. 답은 5번. 3번 문제.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강화 중성이래요. 강화. 가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다. 고려가 도읍지가 개경이었었는데 강화도로 천도했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어느 이민족이 침략해서요?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당시 집권 세력은 무신, 그리고 바로 최후 집권 시기였다라고도 봤었죠. 강화도로 천도했구나. 그래, 몽골 침입 당시 고려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뭘 기억하면 됩니까? 양규를 기억하면 되죠. 어디서 나왔냐? 거란 침입 격퇴. 2차 침입에서 양규의 뭐 흥화진 전투 이런 것을 봤었어요. 니은에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그래, 김윤후. 몽골 침입 때 활약했었던 승려 출신의 인물이었었죠. 충주성 전투에서도 활약하고요. 처인성 전투에서도 활약합니다. 디귿, 생소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오는 분인데 한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자. 몽골 침입 때 활약했었던 인물입니다. 그죠? 수험적으로는요. 디귿은 이런 분도 있었네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나머지 인물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리얼. 윤관이 별무반을 끌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래, 이거는 봤잖아요. 윤관. 별무반 앞서도 봤었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여진. 그러니까 기억 아니고 리을 아니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니은은 확실히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디귿은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가를 볼게요.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겠대. 금나라를 섬길지 말지, 즉 사대할지 말지,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누가 나와 있냐? 이자겸, 척준경이 있어요. 이자겸엔 아니구나. 이자겸 집권식이구나. 이 왕은 인종이겠죠. 그래. 이자겸의 난 그 이자겸 집권시기 때 금나라 4대 요구를 결국에는 수락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봤었네요. 문벌 귀족시대.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나세 심덕부 이런 분들도 계셨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친해진 분이 있어요. 최무선. 최무선. 진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이 사람은 원으로부터 뭘 들여왔었죠? 화약을 들여왔었죠. 그래서 화포를 사용했다라고 봤었습니다. 아, 왜구 격퇴에서 나왔구나. 고려 말 때예요. 다
몽골군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일간 포위했대요. 몽골군. 그래서 많은 활약을 했었다. 몽골의 침입이 있었구나. 그러면 고려 무신 집권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배 세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간단히 먼저 봤냐면요. 문벌 귀족에서 무신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봤었고요. 문벌 귀족 시대 때 우리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자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가에 나오죠. 가. 그 다음에 다에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얘기가 나온다. 이때가 최후 집권 시기 때부터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겠죠. 그럼 가와 다 중에서는 가가 먼저, 다가 다음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지금 뭐가 있었냐? 침입했었던 이민족이 몽골이 있었어요. 몽골 이후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었죠. 그 왜구 침입 관련한 최무선 얘기가 있으니까 나에 있겠네요. 그죠? 요게 고려 말대다. 따라서 가, 다, 나 요렇게 순서로 나열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시는지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요. 고려의 요 시기와 그죠? 문벌귀족과 무신시대 요 시기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이때 이민족의 침입이 뭐가 있었는지 여진의 4대 요구가 있었다와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다 무신시대 때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족의 침입의 순서는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마지막에 홍건적 왜구 이렇게 순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파악하시는 연습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